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랑 근로계약을 맺는다고 상상해보면 말이죠. 거기에는 어떤 명확성에 대한 기대가 당연히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마치 정밀한 기계 부품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맞아요. 출퇴근 시간이라던가 연봉, 휴가 일수, 심지어 그 퇴직금 규정까지 모든 게 서류에 활자로 딱 박혀 있죠. 문제가 생기면 그냥 서류권에서 가리키면 끝이잖아요. 여기 제3조 2항에 이렇게 적혀 있다. 이런 식으로요. 맞습니다. 현대사회의 계약은 굉장히 이분법적이고 또 깔끔하죠. 지켰다 혹은 어겼다.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이고 명확하게 범주화되는 시스템 안에서 심리적인 어떤 안전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안전하고 쾌적한 현대의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고대 중동의 어떤 가족 기업에 취직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끔찍한데요? 그쵸,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계약서 같은 건 당연히 없고 지난 20년 동안 고용주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당신의 월급률을 수시로 바꿉니다. 게다가 그 악덕 고용주가 남도 아니고 당신의 장인어른이라면 어떨까요? 와, 그건 진짜 갑자기 그 깔끔했던 계약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탁하고 진흙탕 같은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는 현실이 펼쳐지죠. 그야말로 법적, 윤리적, 그리고 관계적인 사각지대 그 자체입니다. 공과 사가 완벽하게 뒤섞인 아주 질척거리는 갈등의 늪이라고 할 수 있죠.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끝없이 착취당하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폭발해버린 적 혹시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비슷하게라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탐구할 주제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약 4,000년 전 고대 중동에서 벌어진 성경 속 가장 치열하고 유명한 가족 갈등이자 지독한 노동 분쟁인 창세기 31장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야곱과 라반의 대결이죠. 네,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입니다. 오늘은 이 고대 문헌을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옛날 이야기로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요. 네, 종교적인 텍스트 이상의 의미가 있죠. 맞습니다. 고대 근동의 실제 역사적 배경이라던가 당시의 목축 노동 법률, 그리고 이 두 인물이 사용하는 언어적 심리적 분석까지 층층에 겹쳐진 맥락을 통해서 철저하게 팩트 기반으로 분석해 볼 텐데요. 언어적 심리적 분석까지요? 네, 그 과정에서 인간의 본성과 탐욕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이 복잡한 갈등을 오늘 제대로 한 겹씩 벗겨봅시다. 오늘의 미션은 이 텍스트에 숨겨진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노동 환경부터 시작해서 두 인간의 지독한 자존심 대결, 그리고 그 이면에 흐르는 거대한 섭리를 퍼즐 맞추듯 이해하는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20년의 침묵을 깬 야곱의 항변부터 시작해보죠. 이 거대한 분쟁의 직접적인 촉발점은 이른바 수색 사건이었어요. 네, 사광을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인인 라반이 자기 집안의 수호신 역할을 하는 우상, 즉 드라빔을 잃어버렸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아, 드라빔이요? 네, 그걸 핑계로 야반도주하듯 고향을 향해 떠난 사위 야곱을 정말 미친 듯이 쫓아오죠. 그리고는 야곱 일행을 따라잡자마자 야곱의 모든 짐승과 텐트를 그야말로 샅샅이 뒤집어 엎으며 수색을 합니다. 완전 압수수색을 한 거네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실패였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이자 라반의 딸인 라헬이 그 우상을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자신이 그 위에 깔고 앉아서 아주 교묘하게 숨겼기 때문이죠. 야곱 입장에서는 진짜 환장을 노르시죠. 자기 아내가 그걸 훔쳤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잖아요. 전혀 몰랐죠. 갑자기 군대를 이끌고 쫓아와서 도둑 취급을 하며 온 짐을 다 헤집어놨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모멸감을 느꼈겠어요. 여기서 야곱이 마침내 폭발해서 라반을 강하게 책망하는데요. 네, 20년 만에 폭발이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텍스트에 쓰인 원어의 의미가 당시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더라고요. 맞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로 리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게 단순히 화가 나서 막 감정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퍼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군요. 네, 이 단어는 고대 법정에서 원고나 피고가 다투다 혹은 변론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일종의 법률 용어에 가깝습니다. 오, 법률 용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이성을 잃고 때를 쓰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동행한 여러 증인들 앞에서 자신의 무죄와 고용주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입증하는 철저한 법적 항변을 시작한 겁니다. 와, 2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울분을 마치 법정 드라마의 노련한 변호사처럼 아주 논리적으로 쏟아내는 거네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야곱이 변론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지적한 게 바로 라반의 추격 방식이었어요. 무슨 허물이 내게 있기에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라고 따지는데 이 급히 추격하다로 번역된 단어 달라크도 그냥 발걸음을 빨리 했다는 정도의 뉘앙스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달라크의 원래 의미는 불을 지르다 혹은 불을 피우다입니다. 불을 지르다요? 네.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쫓아올 때 마치 야곱을 불태워 죽일 기세로 혹은 살인이나 반역을 저지른 흉악범을 쫓듯이 아주 살기를 띠고 맹렬하게 달려왔다는 것을 시각적으로도 강렬하게 꼬집는 표현입니다. 와,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쫓아왔단 말이군요. 그렇죠. 야곱은 자기가 그런 범죄자 취급을 받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배심원 역할을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강하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자신의 무결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난 20년간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근무 환경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네, 그 부분의 폭로가 아주 인상적이죠. 우리가 고대 금동의 노동법을 알고 이 부분을 읽으면요. 라반이 얼마나 악질적인 고용주였는지 그 실체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당시 고대 사회의 목축계약 시스템,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목축 계약서들이나 훗날 기록된 출애굽기의 율법 조항들을 교차 검증해 보면요. 아주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요? 덮어놓고 우기는 시대가 아니었군요. 네. 목자는 주인의 가축을 성실히 돌볼 의무가 분명히 있지만 만약에 자연재해로 인해 가축이 죽거나 통제할 수 없는 야생 맹수의 습격으로 짐승을 잃었을 경우에는 목자의 배상 책임이 법적으로 면제가 됩니다. 아, 책임 면제가 확실히 명시되어 있었네요. 왜냐하면 그건 노동자의 과실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간주했기 때문이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라고 해서 무조건 힘 있는 자가 억지를 부리는 미개한 시스템이 아니라 나름대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합리적인 안전장치가 있었다는 거네요. 네, 고대인들도 합리적인 계약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천재지변으로 회사 물류창고에 불이 났다고 해서 창고 관리 직원의 월급에서 그 손실액을 강제로 차감하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건 불법이죠. 그런데 장인어른인 라반은 야곱에게 어떻게 한 겁니까? 라반은 그 고대의 보편적인 법률조차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변상을 강요했습니다. 야곱의 항변을 보면요. 도둑을 맞거나 맹수에게 물려 찢긴 양의 손실까지 자신의 부주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자신의 사비로 메워야만 했다고 토로합니다. 와, 이건 진짜 고용주가 사업상 감수해야 할 모든 리스크를 피고용인에게 불법적이고 일방적으로 전가한 거잖아요. 네, 악덕 기업주가 자기 회사의 손실을 말단 직원의 통장에서 20년 동안 꼬박꼬박 빼간 꼴이죠. 게다가 그 하란이라는 지역의 근무 환경도 완전 최악이더라고요. 야곱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고 호소하는데 기후가 그렇게 가혹했나요? 하란 지역은 일교차가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었습니다. 한낮에 불볕더위가 내리쬐다가도 밤이 되면 얼음장 같은 맹렬한 추위가 몰아칩니다. 와, 사막 기후 같은 거군요. 네, 그런 극한의 환경 속에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 24시간 내내 긴장 상태로 사실상 노숙을 해야 했던 겁니다. 세상에. 기간을 따져보니까 야곱은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얻기 위해 14년을 무급 노동에 가까운 형태로 일했고 이후 6년은 자신의 양떼를 몫으로 받기로 하고 품삯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네, 그런데 라반은 그 마지막 6년 동안 야곱의 품삯 기준을 무려 10번이나 일방적으로 바꿨습니다. 잠깐만요. 6년 동안 10번이요? 네, 거의 몇 달에 한 번꼴로 월급 규정을 자기 맘대로 뜯어 고친 거죠. 철저하고도 악랄한 착취의 역사였습니다. 정말 숨이 턱턱 막히네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약간 삐딱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렇게 완벽한 피해자인 것처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솔직히 야곱의 과거를 아는 분들이라면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나? 싶지 않을까요? 젊은 시절의 야곱은 자기 친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을 아주 교묘하게 속여서 빼앗았던 말 그대로 타고난 사기꾼이자 지독한 전략가였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이 텍스트가 가진 서사적 묘미거든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착하고 억울한 야곱과 나쁜 라반의 평면적인 대결이 결코 아닙니다. 아, 선악구도가 아니군요. 네, 야곱은 과거에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인생을 가로챘었죠.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기만의 대가로 자신을 완벽하게 압도하는
기만의 달인 라반을 만난 겁니다. 완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네요. 그렇죠.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일종의 죗값을 톡톡히 치른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텍스트는요, 그 혹독한 징벌의 시간 속에서 야곱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변화하고 또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복합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기꾼 야곱이 20년간의 하드 트레이닝을 거쳐서 비로소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뭐 이런 의미도 되겠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논리정연하고 완벽한 야곱의 과거사 폭로를 들었다면 보통 사람이라면 얼굴이 화끈거려서라도 내가 좀 심했구나 하고 한 발 물러서야 정상 아닙니까? 네, 상식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라반의 반응이 거의 블랙 코미디 수준이더라고요. 딸들도 내 딸이요. 자식들도 내 자식이요. 양떼도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렇게 우기잖아요. 네, 현대 용어로 말하자면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자 소유욕의 극치입니다. 라반은 자기의 잘못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전혀 안 하죠, 지금. 수십 년이 지났고 야곱이 자신의 피땀 어린 노동력으로 일구어낸 독립적인 재산과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중심은 나이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내 소유다라는 지독한 자기중심적 세계관에 갇혀 있는 겁니다. 와, 독립해서 자기 회사 차린 전 직원한테 찾아가서 내 회사의 책상 하나, 직원 한 명까지 전부 원래 내 회사에서 나온 거니까 다 내 거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거랑 똑같네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듭니다. 다 자기 거로 저렇게 당당하게 소리치면서 왜 야곱을 안 끌고 가고 결국 순순히 보내주는 건가요? 자기 힘으로 충분히 뺐을 수 있었잖아요. 라반이 마음이 넓어서 사과하고 보내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에서 어떤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항복하는 것에 불과하죠. 현실의 벽이요? 네, 이 추격전이 벌어지기 전날 밤 텍스트에 따르면 야곱을 보호하는 초월적 존재, 즉 신이 라반의 꿈에 직접 나타나서 선을 넘지 말라고 매우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꿈에서 경고를 받았군요. 라반은 스스로의 도덕적 반성 때문이 아니라 야곱의 배후에 있는 그 압도적인 힘의 개입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무력을 거두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사람을 내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없다는 씁쓸하지만 현실적인 패배 인정인 셈이죠. 결국 힘의 논리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거군요. 그렇게 위협을 느낀 라반이 태도를 싹 바꿔서 제안하는 게 바로 평화조약입니다. 네, 갑자기 평화를 논하죠. 긴장감이 팽팽한 가운데 언약식을 하는데 여기서 돌기둥과 돌무더기를 쌓아서 일종의 국경선이나 경계 표지판을 만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이 사용한 언어의 차이가 너무 소름 돋았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돌무더기를 두고 서로 다르게 부르죠. 네, 이 텍스트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문학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두 사람은 물리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의 돌무더기를 바라보며 언약을 맺지만 라반은 자신의 모국어인 아람어로 여갈사하두다라고 명명하고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르엘시라고 부릅니다. 여갈사하두다와 갈르엣? 근데 뜻은 같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뜻은 두 단어 모두 증거의 돌무더기로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같은 뜻이니까요. 번역된 뜻은 같지만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세계관의 완벽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20년 동안 한 지붕 아래서 가족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진정한 의미에서 소통하거나 융화되지 못했다는 뜻이죠. 2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요? 네, 이 작은 언어적 차이는 두 사람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으며 앞으로 철저하게 분리된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각자의 길을 갈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와, 겉으로는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평화조약서에 서명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머릿속에서 전혀 다른 생각의 회로가 돌아가고 있는 거네요. 게다가 라반이 이 돌무더기에 붙인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잖아요. 바로 미스바입니다. 네, 미스바. 우리가 보통 미스바라는 단어를 일상에서 접하면 무슨 우정의 펜던트나 헤어질 때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지켜주기를 바란다? 뭐 이런 낭만적인 축복의 인사 정도로 많이들 오해하곤 하는데요. 실상은 그게 아니라면서요. 네. 이 문맥에서 라반이 말하는 미스바, 즉 살피다라는 뜻은 낭만적인 보호나 축복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차라리 군사적인 감시탑에 가깝죠? 감시탑이요? 라반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서로 떠나서 물리적으로 내 눈에 네가 보이지 않게 될 때 신이 너와 나 사이를 철저히 감시하기를 바란다.
즉, 나는 여전히 널 눈꽃만큼도 믿을 수 없으니 신이라는 초월적 CCTV를 설치해두고 네가 허튼 수작을 부리는지 안 부리는지 24시간 감시하겠다는 서늘한 경계와 불신의 표양입니다. 와, 낭만적인 이별의 인사가 아니라 사실상 서늘한 CCTV 설치 선언문이었네요. 장인어른의 깊은 불안과 끝없는 불신이 뚝뚝 묻어납니다. 정말 그렇죠. 조약의 세부 조건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히 라반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방어막일 뿐이더라고요. 딸들을 학대하지 말고 다른 아내를 들이지 말라는 첫 번째 조건. 이거 겉으로는 아버지로서 딸들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야곱의 가정을 여전히 자신이 통제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돌무더기를 넘어와서 서로 공격하지 말자는 두 번째 조건도 철저한 상호 불가침 조약, 즉 선긋기고요. 네. 바로 그 조약을 맺는 순간에요. 이 두 사람의 세계관과 신앙관의 차이가 다시 한번 노골적으로 폭발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조약을 체결할 때는 서로가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불러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거든요. 아, 맹세를 할 때요? 그런데 라반이 맹세할 때 부리는 이름을 보면 아브라함의 신, 나홀의 신, 그들의 조상의 신이라면서 굉장히 다신교적이고 혼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가 아는 신이란 신은 다 끌어모으는 거네요? 확실한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보험을 들어두는 기회주의적인 태도처럼 보입니다. 정확합니다. 반면에 야곱의 태도를 보시죠. 야곱은 라반이 나열한 그 잡다한 신들의 명단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단 한 분,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죠. 경외하는 이요? 분석 문헌에 따르면 여기서 경외하는 이는 원어상 두려워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즉 야곱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20년의 고뇌 속에서 자신을 유일하게 지켜주었던 그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대상만을 조약의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오, 라반의 다신교 세계관과 야곱의 일신교 세계관이 그 경계선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군요. 네, 완벽한 충돌이죠. 결국 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야곱이 제사를 드리고 일행과 함께 떡을 나누어 먹으며 밤을 보냅니다. 고대 문화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더 이상 서로에게 칼을 겨누지 않겠다는 적대 관계의 완벽한 청산과 평화의 확정을 의미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식탁 교제의 의미가 크죠. 그렇게 길고 길었던 야곱과 라반의 질긴 악연은 마무리되고 다음날 아침 라반은 떠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쭉 지켜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이 모든 과정을 더 넓은 역사적 맥락과 연결해보면요. 정말 놀라운 서사의 구조가 보입니다. 과거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도 이방의 왕들과 우물이나 영토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결국 이렇게 경계선을 긋고 평화 조약을 맺은 기록들이 있거든요. 아, 조상들도 비슷한 겪었군요. 지금 야곱이 비록 20년을 착취당하고 도망치는 신세였을지 몰라도 결국 그 조상들의 역사적 궤적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패턴 반복이네요. 네, 주변의 적대적이고 압도적인 세력과 갈등을 겪지만 결국 자신을 돕는 보이지 않는 섭리의 보호 아래 동등한 주권자로서 평화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하나의 거대한 계승의 흐름 속에 서 있는 것이죠. 교타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역사적, 문학적 분석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텍스트가 오늘을 사는 청취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통찰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도대체 이 4,000년 전의 끔찍한 노동 분쟁 이야기가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제공된 해설 자료들의 관점을 바탕으로 의미를 좀 도출해보면 좋겠습니다. 텍스트의 화자가 인물들을 통해 보여주려는 몇 가지 뚜렷한 서사적 의도가 있습니다. 우선 야곱을 보시죠. 야곱은 지금 굉장히 당당합니다. 자신이 도둑질을 하지 않았고 20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이 모든 부를 자기 힘으로 일궜다고 아주 핏대를 세우죠. 네,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빈틈이 없는 항변이었죠. 맞습니다. 하지만 텍스트 전체의 맥락은 야곱의 그 당당함 이면에 있는 한계를 넌지시 지적합니다. 한계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은 자신이 똑똑하고 부지런해서 성공했다고 믿고 있지만 텍스트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결국 이 모든 번영이 단순히 야곱의 노동력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초월적 존재의 철저한 보호와 개입 덕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 혼자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그런데 야곱은 아직 그걸 온전히 100% 겸손하게 깨닫지는 못한 상태인 거죠. 자신의 땀방울과 의로우며 취해 있는 인간의 아주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듣고 보니 제가 다 뜨끔하네요. 회사 프로젝트 하나 성공하고 나서 이건 다 내가 밤새워 기획한 덕분이지 라며 스스로 뿌듯해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과 너무 똑같잖아요.
그 성공 이면에 있었을 수많은 우연과 주변의 도움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말이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럼 라반은 어떻습니까? 라반의 모습은 텍스트가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인간상입니다. 그는 20년간 철저하게 타인을 착취했어요. 심지어 신의 직접적인 경고를 눈앞에서 목격하고 야곱의 정당하고 논리적인 책망을 듣고 자신의 꼼수로는 결코 막을 수 없었던 야곱의 번영을 똑똑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단 1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와, 그건 진짜 놀랍네요. 끝까지 이건 다 원래 내 것이라며 자기 재산에 대한 허풍을 떨며 비겁한 변명만 늘어놓죠. 진실을 마주할 기회가 수없이 주어졌음에도 지독한 탐욕과 집착의 노예가 되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의 초라한 뒷모습입니다. 자기 객관화에 처절하게 실패한 인간의 최후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텍스트에 숨겨진 또 다른 장치 하나가 가장 통쾌하면서도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해설 자료에서 흥미롭게 다룬 부분인데 바로 일시불 보상이라는 개념이에요. 아, 일시불 보상. 네, 야곱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난 20년 동안 매일매일 손해만 보고 억울하게 당하기만 한 줄 알았잖아요. 장인이 10번이나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월급을 깎아내릴 때마다 그 하란의 추운 밤에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겠습니까? 정말 피눈물이 났겠죠. 맞아요. 하지만 텍스트의 서술 관점에 따르면 그 억울했던 20년의 세월, 부당하게 떼인 품삯과 묵묵히 견뎌낸 노동의 시간들을 보이지 않는 존재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장부의 눈금처럼 낱낱이 카운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하고 적절한 때가 되자 야곱이 20년 동안 떼었던 그 엄청난 가치를 라반의 가축을 통해 한꺼번에 이른바 일시불로 받아내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 서사가 가진 궁극적인 정의의 실현 방식이더라고요. 20년치 밀린 임금을 이자까지 쳐서 일시불로 정산받은 셈이네요. 네, 이것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는 거대한 인과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보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부를 얻고 가축에 늘어난 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이 아니거든요. 아, 또 다른 부상이 있나요? 이 탐구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사기꾼이었던 야곱은 고향을 떠날 때 부모의 신앙에 얹혀가는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20년의 끔찍한 고난과 착취 속에서 자신의 잔머리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거대한 벽, 즉 라반을 경험했죠. 네, 넘사벽이었죠. 그리고 그 절망적인 한계 속에서 마침내 이삭이 경외하는 분이라는 자신만의 확고한 세계관과 신앙을 구축해낸 겁니다. 아, 잃어버린 임금 대신 진짜 자기 자신을 찾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극한의 상황이 오히려 그를 단련시켰고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한 가문의 영적, 물리적 리더로 독립시킨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야곱이 하란의 그 진흙탕 같은 노동 현장에서 얻어낸 가장 위대하고 거대한 유산이죠. 와, 정말 대단한 통찰이네요. 자, 이제 이 4,000년 전에 낡고 먼지 쌓인 텍스트를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 한가운데로 끌어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나의 정당한 수고와 노동의 가치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이 분명 있을 겁니다. 네,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애쓰고 밤잠을 설치가며 노력했는데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착취당하거나 무시당해 억울함에 잠 못 이루던 밤들도 있었겠죠. 때로는 상사에게, 때로는 가족에게 말입니다. 너무나 보편적인 우리들의 이야기죠. 하지만 이 치열한 옛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당신이 흘린 그 눈물과 억울한 수고가 결코 허공으로 증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당신을 지켜보는 보이지 않는 시선 아래 어딘가에 가장 정확한 무게로 기록되고 카운트되고 있다는 강렬한 위로를 던져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당함을 견뎌야 하는 그 답답한 시간들이 단순히 인생을 낭비하고 소모하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결국 나만의 단단한 내면과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위대한 축적의 시간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과 라반이 돌무더기를 사이에 두고 불안한 평화조약을 맺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같은 돌무더기 위에 손을 얹고 겉으로는 악수를 나눴지만 한 명은 아람어로 여괄 사하두다, 다른 한 명은 히브리어로 갈루엣이라 불렀죠. 네, 전혀 융화되지 못했죠. 전혀 다른 언어, 전혀 좁혀질 수 없는 세계관을 고집한 채 서로를 서늘한 감시 카메라 삼아 뒤돌아서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며 오늘 탐구를 마칠까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겉으로는 원만하게 평화협정을 맺고 잘 지내는 척 밥도 같이 먹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철저히 경계하고 완전히 다른 언어로 소통하고 있는 그런 관계 속 돌무더기가 혹시 존재하지는 않나요? 묵직한 질문이네요. 만약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차가운 돌기둥 경계선 앞에서 어떤 언어를 중얼거리며 서 계십니까? 오늘의 탐구가 여러분의 일상과 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딥다이브 탐구에서 또 다른 흥미롭고 묵직한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